무조건 이걸 같이 해야 돼요. 숙박. 아닙니다. 2차? 야, 우리 고급. 온천은 기생들도 같이 하나요? 그럼 그렇겠지.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100%지. 그러니까 끝내준다. 아니라니까. 자, 역사 속 인물을 내내 마음대로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의 피셜 근원 134화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원 선생님, 역사 속 근원의 심리분석가 배상훈 교수님, 그리고 박가영 아나운서와 함께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창석 작가가 좀 개인적으로 일이 좀 생겨가지고 녹화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네. 차 사고가 좀 나가지고 아이고. 그 뭐 수리하는데 이 처리 과정이 좀 시간이 걸려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녹화에 참여를 못해서 오늘 4시 진행을 합니다. 그 요즘 뭐 유튜브에서도 난리고 네. 지금 가장 핫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네. 흑백 요리사라고. 다들 보십니까? 저는 안 봅니다. 안 보시는군요. 왜죠? 왜? 저는 그런 경쟁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분들 있어요. 네. 그 경쟁에 내몰린 그 참가자들을 보면서 본인이 같이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루저들. 본인이 살리에르 같아서.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감정이입을 이입이 되는 많이 거죠. 되는 거지. 그런 것도 조금 있고 그런 게 좀 싫어요. 그냥 한 분야에서 사실 네. 거기 나오시는 분들은 각자 정점을 찍으신 분들이고 어. 누군가한테 평가받는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방송국들이 신뢰를 범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그거를 전제하고 일단 출연. 맞아요. 출연자분들은 당연히 이제 그걸 전제하고라도 즐기러 나오신 걸 텐데 그냥 제가 보는 보기에는 입장에서 좀 그게. 왜 저분들한테 저런 경쟁을 시키고 서로 그다음에 또 거기 또 편집이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이제 시청률이라는 걸 그쵸? 생각해야 되니까 자극적으로 그리는 면도 있고 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은 정보들까지 얻게 돼요. 그게 저는 조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북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비방송인들 보통 사람들이지만 이 전문직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경연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막 그 극단적인 상황이 내몰리고 막 편집에 의해서 막 악마화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도 그 비방송인들 나오는 경연 프로그램 안 봤던 적이 있거든요. 네.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니 근데 명장분들이 다들 돈 받고 동의하에 출연하시는 건데. 동의한 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 좀 그런 싫다고. 모습들이 저 취향은 아니라. 아니다. 그래서 흑백 역사가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김재원 잡아다. 저는 원래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요리하기도 하고 저 어머니가 요리사셨어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걸 좋아하고 비슷한 경영 프로그램인데 본 것도 있어요. 냉장고를 부탁해 이런 거 되게 유쾌하게 봤거든요. 냉부에. 그렇죠. 이게 막 서로 물어 뜯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즐기면서 서로 맛도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는 보겠는데 이거는 좀 못 보겠더라고요. 그 쪼는 거, 네. 짜릿한 쪼는 거, 네. 좌절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 올라가는 거. 그게 이제 흑백 요리사가 성공하게 되는 네. 심리적 기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네. 보통 샬리에리 증후군이라고 해서 네. 보통 최고의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모차르트. 네. 근데 1인자. 1인자. 근데 2인자 절대 도달하지 못해. 그래서 시기 질투, 눈물 막 이런 거 하면서 무엇인가를 하지만 사실 모차르트는 인성이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다 포함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짜릿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 그 바라보는 1인자와 2인자 사이의 그런 막 대결이나 네. 갈등 구도를 바라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 스트레스를 오롯이 자기가 같이 받는 맞아요. 사람도 있고 특히 그거는 정확히 그 고도, 백은 높이 있어. 계급 아래 밑에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올라가서 위랑 상대해야 되는 이런 것들 시각적 배치 그리고 저기 시각적으로 나누는 거 이런 것들이 갈등 구조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장치들이 많이 있죠. 쫙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먼치킨물이라 그러잖아요. 네. 누가 봐도 센 사람이 주인공이 막 다 패고. 다 패고 다 이기는 거 보면서 쾌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언더독을 응원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언더독을 네. 응원하는 그러니까 여기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흑수저 요리사가 그렇죠. 막 백수저를 이기고 이런 모습에서 막 언더독의 승리를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것도 있고 오만 가지 감정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뭐 철가방 요리사 같은 사람. 네. 그러니까 요리 학교도 안 나오고 밑에서부터
그냥 가진 고생해서 올라가서 스승을 이기는 그런 어떤 뭐 스토리 이런 거를 또 자극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 반대에 또 거기에서는 어떤 제대로 뭐라고 하나 아주 정규 요리 학교를 다니면서 딱 네. 했는데 거기서 졌을 때 좌절감 이런 것들을 진짜 말대로 자극적으로 보여주니까 사실은 이게 진짜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조작 가공된 거잖아요. 네. 방송이라는 그 게. 방송이라는 것 그렇죠. 자체가 편집이라는 그렇죠. 게 있으니까. 예. 그 편집이 맞겠네요. 조작보다는 편집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저도 눈물 흘려가다가도 진짜 막 화도 나고 막 그런 이게 막 몇 번이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심리를 다 자극하는 것 같다. 근데 모든 예능이 다 그렇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잘 연출을 해낸 거지, 잘 버무려 놓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화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셰프들 중에서 이제 심사위원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 두 분의 인기가 상당한데 백종원 씨랑 안성재 셰프 나오는데 두 분 다 거의 절대 미각인 것 같더라고. 먹으면 뭐 어떤 재료가 들어갔고 어떤 요리법으로 요리를 했고 뭐 이런 것들을 대충 맞추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보는 맛이 있어요. 신기해서 저희도 오프닝에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 멤버 중 절대 미각은 누구인가? 과연 제가 있을까요? 서두에 예. 말씀드렸지만 저는 요리사의 아들이고요. 오. 제가 직접 요리를 하고요. 네. 저는 웬만하면은 음식점에 가면 네. 항상 그걸 맞춥니다. 뭘요? 대충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들어갔고. 네, 이런 거 잘 맞추고 얼마나 익혔는지. 네, 그런 거 다 딱 보면 입에 딱 넣으면 바로 느낌 옵니다. 저는 이제 요식업을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 계세요. 오셔가지고 진짜. 자기가 좀 절대 미각이다. 그래서 MSG 들어간 거 먹으면 자기가 땀이 엄청나면서 얼굴이 빨개지네요. 아. 그래서 MSG 들어간 음식 먹으면 바로 자기는 안다는 거야. 근데 우리 가게 음식 먹으면 없어가지고 땀도 안 나고 빨개지도 않고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엄청 넣거든요 MSG를. 맛이 좀 이상한데 그럼 바로 MSG부터 넣거든요. 네. 저는 딱 먹으면 압니다. 네. 저는 먹으면 느낌이 오늘 와요. 그 진실의 방이 열리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그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음료수를 준비했습니다. 콜라 사이다. 일단 극단적으로 콜라 사이다는 흑과 백으로 딱 대비가 되기 때문에 네. 요거는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쉽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재원 쌤 가능하십니까? 그럼 조선 맛과 미국 맛이기 때문에 아. 먹으면은 아. 바로 느낌 왜? 칠성. 네. 칠성 사이다. 바로 느낌 오죠. 바로 그래요? 느낌 옵니다. 이거 위험한데. 바로. 자, 그러면 재원 쌤부터 한번 도전 가볼까요? 물부터 달라요. 쓰는 물이 달라요. 그런가요? 이건 민족주의 아닙니까? 아닌가? 자, 일단 뭐 안대를 예. 쓰시죠, 안대를. 콜라 사이다가 성공을 하면 콜라 사이다. 콜라와 제로콕도 한번 해보고 콜라와 펩시콜라,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예 안 보여 이거는. 지금 가영 씨가 뭔 짓을 했는데 그건 방송 화면으로 보세요. 욕했나요? 손가락 욕했어요. 손가락 욕했어요. 예. 네. 1번. 그래요? 왜? 너무 쉽다. 말하면 되나요? 네. 1번 사이다, 2번 콜라입니다. 확실하십니까? 네, 1번 사이다, 2번 콜라예요. 2번에서 양내가 났어요. 오. 햄버거랑 먹으면 이거는 기가 막히겠는데. 네. 아니 다시. 나는 1번은 그리고 스프라이트 아니에요. 칠성입니다. 2단계는 뭐죠? 2단계는 제로콕과 콜라입니다. 그냥 콜라랑 제로. 이거는 아스파탐은 느낌이 바로 오거든요. 네네네. 네. 우리가 냄새부터 맡겨주시고. 섞겠어요. 1번이 제로 콜라입니다. 1번이 제로 콜라예요. 2번이 콜라고? 1번이 제로 콜라, 2번이 그냥 콜라. 확인하시죠. 정답입니다. 이거 제로 콜라죠? 1번. 아, 이 양반 재미없게 다 맞추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재미가 없네. 다른 분들도. 그럼 제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이걸로 빨대만 갈고 갈까요? 아까운데? 같은 빨대. 빨대만 갈고 가. 왜 같은 빨대? 그럼 빨대를 갈고 가시죠. 자, 1번. 자, 콜라 사이다입니다. 빨대 안 깔면 뺨알이 날려버린다. 그 빨대로 찔러 죽인다 진짜 내가. 그 마음을 다 읽었어. 네. 내가 눈에 네 까만 자 내가 그 빨대에 뽑아가지고 빨아먹는다 진짜. 어떻게 알았지? 생각하는 게 뭐 다 거기 수준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박가영이 뭐
뭐 신박한 거 하겠어. 1번입니다. 1번. 냄새부터? 1번 콜라, 2번 제로콕, 3번 사이다. 정답. 와, 이걸 야. 아스파탐 이게- 향이 쫙 올라오죠? 아니야, 막 이게 혀 뒤에서 느껴지는 네. 아스파탐의 자극이 네, 있어. 있어. 아 이거 확실히 알겠다. 쉽네. 뭐 해볼래? 해볼래? 도전. 이거 다 편집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재미가 없어. 말도 안 돼. 그럼 네가 재미 뽑아봐. 뽑아. 가만히 앉아가지고. 네, 거뭇거뭇 변색되고 두꺼워진 손발톱, 거칠거칠 약해진 손발톱, 울퉁불퉁 파고드는 손발톱을 가진 분들 모두 주목해주세요. 9년 연속 미국 판매 1위, 한국에서만 150만 개 판매 돌파, 네이버 3만 리뷰, 국내외 임상으로 검증, 특허받은 성분 아마존 1위, 믿고 쓰는 캐라셀 브랜드입니다. 그런 캐라셀에서 만든 캐라셀 패치 제품인데요. 캐라셀 패치는 사용법이 정말 간편합니다. 문제성 손발톱에 붙이고 8시간 주무시면 관리 끝인데요. 노랗거나 두꺼워진 발톱은 전부 밀어내고 깨끗한 발톱이 자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효과가 눈으로 보이니까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손상된 손발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은 돈 아끼신다고 관리를 못 하십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께 캐라셀 패치로 건강한 손발톱을 선물하세요. 지금 더보기 링크에서 구매 후 배송 메시지에 역사내피셜 그놈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10월 31일까지 캐라셀 푸크림을 증정해 드립니다. 네, 캐라셀 패치가 잠시 떠났다가 다시 네. 돌아왔어요. 아, 환영합니다. 눈물 납니다. 우리를 네. 영원히 이별한 줄 알고 눈물 날 뻔했어요. 네. 자, 캐라셀 패치, 손발톱 건강, 또 날씨 추워지면서 손발톱 건조해지기 시작하면서 갈라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손발톱 건강 캐라셀 패치로 간편하게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붙이고 주무시면 되니까 특별한 관리가 따로 필요 없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손에 물 많이 닿으시는 주부분들을 위한 선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머님들 드리면 되게 좋아하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을 물 닿고 막 이 집안일 하시면서 손상된 이 손톱에 바르라고 선물로 한번 줘보세요. 예, 효도가 따로 없습니다. 네. 자, 여러분, 게다가 이 10월 31일까지 주문하시면 캐라셀 풋크림까지도 증정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이 혜택 받으시고 M장기획 역사내 피셜 그놈 입력하신 다음에 구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캐라셀 패치였습니다. 자, 잠자리가 편하지 않아 아침마다 피곤한가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편안한 숙면을 성사할 브레인 슬립백을 소개합니다. 아마존 40주 연속 베스트셀러 스탠퍼드식 수면법의 저자이자 스탠퍼드 대학 수면연구소장인 의학 박사가 직접 개발한 것으로 숙면을 위한 과학적 노하우가 집약된 제품입니다. 브레인 슬립백의 3중 레이어와 7개 그라데이션 구조는 마치 구름 위에 누운 듯한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7일간 사용하면 개인 체형에 맞게 변화하는 맞춤형 메모리 기능 덕분에 나에게 꼭 맞는 편안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독자 개발된 이코어 신소재는 공기순환을 최적화하여 수면 중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배출하고 머리에 땀이 차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자, 이렇게 최적의 수면 환경이 조성되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차원의 깊은 숙면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웹사이트에서 구매하시면 특별 할인 혜택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브레인 슬립백에 날씨가 아직까지도 낮에는 뭐 29도, 30도까지도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더워요. 자, 여기 이 더위가 계속되다가 갑자기 강추위가 몰려올 거라고 합니다. 자, 이 제가 봤을 때 뭐 베개 하나 사면 뭐 한 철만 입는 거 아니잖아요. 몇 년을 쓸 거 아닙니까? 자, 앞으로 계속 여름이 더 길어지고 봄 가을이 사라지고 다 여름으로 바뀌는 이 시기에 자,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는 브레인 슬립백에 선택하시면 아주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브레인 슬립백에는 이제 속피 더러워지면은 그거 찝찝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네. 그냥 물로도 씻어낼 수 있어서 그게 네. 너무나 위생적이고 좋다라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가격대가 좀 있지만 이거 뭐 거의 반영구적인 제품이어가지고 한 번 사면 내가 봤을 때 계속 쓰실 거예요. 본인이 어디다가 중고로 팔거나 버리지 않는 이상 이거는 그냥 거의 줄 때까지 쓸 것 같은 느낌인데. 네. 네. 자, 여러분 브레인 슬립백에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흑백 요리사가 너무 인기여가지고 유튜브에서 이 흑백 요리사가 다 조회수를 빨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든 묻어가 보자. 예. 저희도 주제를 맞춰서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네. 주제죠? 오늘은 요리점의 역사입니다. 아. 네, 옛부터 음식의 진심이었던 한국인들의 역사 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 네.
그 요리 과거 시험도 있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궁중 요리사 중에 셰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헤드 셰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그건 어떻게 뽑았을까? 그냥 요리 뭐 그 선발 과정이나 이런 게 나와 있는 거는 전 찾지는 못했는데 궁중 요리사 분들은 다 남자예요 일단. 그럼 장금이는 아니 거기서도 보면은 장금이가 헤드 셰프는 아니잖아. 네. 궁녀분들이 있죠. 궁녀분들이 있고 이제 상궁들이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요리하는 과정에 참여는 합니다. 참여는 하지만 메인 셰프, 네. 궁중의 숙수라고 부르는 메인 셰프들은 다 남성입니다. 옛날에는 사실 힘이 필요하고 네.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숙수들이 네. 꽤 많았다 그러던데요. 그 드라마 철인왕후 네, 거기 나오죠. 네. 거기 보면 김인권 씨 이제 저 닮은 김인권 씨가 숙수가 거기 이제 있잖아요. 가장 높은 남자 대령 요리사로 숙수라구나. 나오는데, 네네네네. 그분들은 남성입니다, 남성. 거의 네, 근데 아마 요리 잘하기로 소문나신 분들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숙수들이 상궁들을 무시하고 근처 못 오게 그렇게도 했대요. 계급이 있어갖고 그런 얘기도 좀 들었어요. 근데 상궁들 중에도 계급이 있는 분들도 그렇죠. 있고 당연히 저번에 이제 설명드렸죠. 네. 계급이 있는 분들도 있고 이제 여기서 요리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제 계급이 있는데 아마 이렇게 뭐 무시와 그런 관계였다기보다는 서로 좀 그렇죠. 보조해주는 네, 네. 그런 관계였을 것 같아요. 근데 조선의 메인 셰프들, 네. 궁중의 메인 셰프들은요. 지금으로 따면 누구로 이야기해야 되지? 일단 못하는 요리가 있으면 안 되죠. 다 못하는 요리가 있으면 안 돼요. 일단 8도 요리가 다 올라가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궁중 요리를 전수 받으신 분들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냥 많은데 주장을 하는 거니까. 뒤에 이것도 설명드립니다. 네. 그거를 신빙성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계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고 역사에 기록돼 있는 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 제자가 박가영 아나운서와 굉장히 연이 깊으실 겁니다. 숙대 나오셨나요? 숙대가 그 명맥을 잇고 있어요. 네, 뭐지 르꼬르동 블루? 아니요. 르꼬르동 물로가 왜 숙대가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에요 숙대랑. 르꼬르동 물로는 그 프랑스 요리하고 아니야? 르꼬르동 불러. 뭔 개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한이순 씨라고 이분이 마지막 상궁이에요. 조선 그러니까 이제 대한제국 황실까지. 그리고 이분은요. 고종의 3년상을 치른 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이제 그 이왕가라고 불리는 그 왕가가 이제 해방 이후로도 들어와 가지고 낙선제에서 오래 살잖아요. 그때까지도 계속 하셨던 분이 숙명 그때 당시에 숙명여자대학교죠. 숙명여자 전문학교에 그 식품조리학과가 지금도 있어요. 네. 거기에서 강의를 해주시면서 제자분들이 그 명맥을 쭉 이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어옵니다. 네. 한 번도 못 들어보셨나요? 네. 근데 여기 저쪽 그 경복궁역의 배화여전 라든가 그 여전이 그런 분들을 저기 강사로 초빙해 그렇죠.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요게 아마 숙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제자분들이 다른 학교로 이렇게 퍼져나가. 강의에 나가요. 메인은 숙대입니다. 메인은 숙대예요. 네.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8도 요리를 다 할 줄 안다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이 8도 요리를 할 줄 안다는 거에는 진짜 수많은 요리법들과 재료들부터 해가지고 못 쓰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특산물을 가져와서 검수해야 되는 거니까 다 그렇죠.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뒤에 가서도 설명드리겠지만 궁중 요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봤을 때 지금은 뭐랄까 좀 사치, 낭비 이런 느낌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조선의 왕은 매일매일 그걸 확인해야 돼요. 왜냐면 자기가 통치자잖아요. 네. 통치자가 예를 들어서 매일같이 올라오던 경상도 쪽에 특정 음식이 올라오지 않는다? 물어봐야죠. 왜 올라오지 않아? 이번엔 기근이 좀 그렇군. 지금 경상도는 이런 문제가 있군.를 식사자리에서도 확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을 먹는 것이지 네. 이게 그냥 사치하기 위해서 왕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맛있는 것만 먹을래. 왕은 또 다른 그 표정이 왜 아니 그냥 먹고 싶어서 처먹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식재료들의 유통이 지금 원활하게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식사를 통해서 확인한다. 그렇죠. 지금보다 시스템이 낫네. 지금 배추화폭이 2만이 넘어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 그렇죠. 제가 가장 궁금한 건 저거예요. 우리가 사극에서 주모 그
국밥 하나. 나 이게 언제부터 그랬을까? 아. 그거 가장 궁금해. 왜냐면 이게 도대체 조선 전기를 얘기하는 거야, 후기를 그렇죠. 얘기하는 거야, 고려를 얘기하는 거야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런 느낌 방금 말씀하신 국밥 하나요 주모라고 하는 것이 좀 일상화되고 대중화된 거는 정조 이후라고 정조. 보셔야 돼요. 와, 생각보다 늦네요. 굉장히 늦죠. 1700년 이후? 한 1800년? 18세기 이후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꽤 늦네. 왜 그러냐면 일단 그 장사를 할 수 있는 잉여농산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각자 먹고 살기 바빴기 때문에. 네. 거기에다가 장시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도로 댕겨야지 이게 네. 먹으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도시화가 그렇게까지 진행이 되지 않아요. 근데 종조 이후가 되면 이제 한양을 중심으로 도시화가 어느 정도 되고요. 네. 장시가 생기죠. 네. 그러니까 상업 화폐 그 유통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야 이게 되는 거지. 화폐가 제대로 상평통보 이런 게 안 됐을 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물물교환 형태예요. 화폐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국밥 하나 먹으려고 뒤에 이렇게 뭔가 고기를 짊어지고 가서 고기 던져주면서 국밥 한 그릇이 이럴 수도 없는 돈이 노릇이에요.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그 상품 화폐 경제가 좀 돌아야 네. 장시도 돌고 그 다음에 이런 그런 국밥을 사 먹을 수 있는 식당들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김남길이 나온 해적 그 뭐죠? 아. 그 병난도로 가자. 이건 다 구라네. 거기에 그 영화를 안 봐가지고 거기에 무슨 그러니까 그게 나오나요? 해적이 산적되고 막 그 음. 고래 막 그 나오는 거 맞아요. 있잖아요. 아 김남길 씨 거기서도 나오는. 뭔가가 아니, 나오나요? 그러니까 병난도로 가자는 병난도에 엄청나게 많은 뭐 이런 거. 그 안에서 막 상인들이 음식도 팔고, 팔고 막 그랬던. 여러 가지 막 예. 그렇죠. 그게 다양한 해외에서 들여온 고려 말에. 뭐 예.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이렇게 물물교환하면서 그렇죠. 큰 장이 열려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고려의 몇몇 항구에서는 그랬을 수 있죠. 그거는 충분히 그건 그랬을 수 있죠. 무역항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거기서는 그걸 갖고 사 먹는 거는 화폐가 없더라도 은 갖고 할 수 있었겠죠. 은화를 통해서 할 수 있었겠지만 네. 그것이 한 나라에 그러니까 뭐 고려라고 하는 나라거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전체적으로 일상화된 모습이냐 그건 아니라. 그건 정조 이후. 네네. 그렇게 되는 건 이제 정조 이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 문화를 이야기할 때 이거 다 똑같아요. 어느 나라나 다 똑같습니다. 음식 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탑다운이 제대로 돼야 돼요. 왕실 문화가 양반한테 이어지고 양반 문화가 이 중류계급의 네. 문화로 이어지고 그것이 서민으로까지 네.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무엇인가의 문화가 어디 하나 끊김없이 네. 골고루 퍼져나가는 듯한 모양새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조선은 그게 다 서민 계층까지 혹은 중류 계층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선 후기라고 이제 저희가 봐야 되는 거겠죠. 네. 그럼 뭘 먹었냐? 네. 뭘 먹었냐? 이게 굉장히 사실 서민들이 무엇을 먹었느냐를 확인하기에는 남아있는 기록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기록이. 하지만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죠. 네. 그게 바로 소설입니다. 소설. 거기에 이제 다양한 식문화들이 간접적으로 묘사가 네. 되어 있겠네요. 아니요. 직접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뭘 먹는지가 네. 일단 3개 정도의 소설을 갖고 왔어요. 네. 다 아시는 네. 심청, 춘향, 흥부전. 그다음에 이제 흥부 흥부전. 이렇게 이제 갖고 왔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 살펴보면 재밌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네. 저도 사실 이거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해서 왔는데 네. 생각보다 많은 음식을 먹었구나. 작가가 공부를 많이 한 거 아니야? 어떤 작가가요? 아니 그거 쓴 작가. 심청전 작가가요. 심청전이 조금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청전은 서민들 이야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춘향전이다 그러면 거기에는 양반들 양반 문화들이 얘기지. 중심이 되는데 이 심청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극빈층이잖아요. 춘향전이가. 그죠. 아버지 아버지가 봉양하러 막 이렇게 가야 되고. 청이. 근데 여기에도 굉장히 다양한 음식이 있습니다. 일단 재료들을 보면 갈치 나옵니다. 갈치. 와. 그다음 생선, 소고기도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먹는 거는 쌀. 그다음에 뭐 수수, 콩, 팥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네. 요리에서 보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게 있어요. 흰쌀밥, 콩밥, 팥밥을 먹습니다. 팥밥까지. 네, 팥밥, 보리밥도 있고요. 지장밥, 수수밥. 그다음에 주로 먹는 게 국밥. 탕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탕반. 심청래 가족이 먹는다고요? 이제 돈 좀 벌어서 봉양한 다음에 봉양한 다음에 돈 좀 번 다음에 이제 먹는 게 이제 탕반 그다음 면, 냉면이겠죠. 이것도 나와요. 신선로. 신선로. 네, 신선로 나오고요. 고급진데? 오색 탕수라 그래가지고 5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제사 때 쓰는 국물 음식입니다. 요것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나물, 그다음에 김치, 젓갈.
그다음에 간식류 같은 경우에는 이 증류주도 나와요. 현주라 그래가지고 찹쌀이랑 맵쌀로 만든 증류주입니다. 그다음 자하주. 이게 갓난애기 태반으로 만든 술이랍니다. 이야. 태반으로 술을 피부 만들었다고요? 좋아지겠는데. 근데 이거 어차피 뭐 태반을 사용하는 나라들은 꽤 있어요. 음식으로 태반을 활용하는 나라들도 배출된 있고. 거니까. 네. 그런 것들을 먹는다거나, 그다음에 약과, 그다음에 과잘이라 그래가지고 엿을 이렇게 한 거. 그다음에 정과, 그게 이제 꿀이나 설탕물에 졸여서 만든 음식. 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석류, 은행, 오미자, 생률, 능금, 자두 이런 것을 먹습니다. 야, 이런 것들이 다 소설 속에 등장을 소설 속에 한다고? 등장합니다. 오. 특히나 이제 주로 먹는 반찬을 따져 보면 네. 이게 이제 서민 문화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김치랑 젓갈을 주로 먹어요. 김치랑 젓갈류를 주로 지금의 먹고. 형태의 김치랑은 좀 달랐겠죠. 빨간 김치 빨간 김치가 아닙니다. 백김치겠지. 사실상 동치미 같은 음. 약간 그런 종류. 요게 이제 서민 음식을 대표하는 음식이었을 것이고 아까 말했던 뭐 신선로 오색탕수 이런 거 이제 복량 끝나고 한 번 정도 먹는 음식. 그 정도를 아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을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등장 인물들의 현 상태를 좀 보여주는 간접적인 도구로 음식들, 뭐 어떤 음식을 먹는지로 그렇죠. 좀 표현이 되겠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춘향전인데요. 춘향전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부잣집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식재료부터 다양해요. 거긴 사또가 잔치를 많이 그러니까 벌이죠. 기막 여기 변학도가 변학도. 일단 엄청나게 잔치판을 벌이니까 거기 다양한 음식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나왔겠네. 그것도 그러고 그다음에 그 심청전에 그 춘향전에 그 누구죠? 남자 주인공? 이몽룡. 이몽룡네 집은 잘 살아요. 그치 양반 가니까. 그다음에 거기 남원입니다. 남원. 남원은 부잣집 동네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리 수준이 조금 다릅니다. 일단 소고기 많이 먹고요. 문어, 계란, 야. 전복, 꿩고기, 소의 양회, 간, 천엽 뭐 이런 것도 먹고. 메추라기, 낙지 막 이런 것도 동물성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단순히 식물성 재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되게 많아하고 주식류는 밥, 국수, 메추리탕, 슈란탕이라 그래서 계란탕, 장국, 간장국, 영게찜, 갈비찜, 제육찜, 생선전, 그다음에 달걀을 씌운 산적, 부침개, 고기전, 생선회, 육회, 꿩구이, 떡볶이. 떡볶이가 네. 나와요? 떡볶이 있죠. 떡볶이 궁중 요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거랑 비슷해. 간장 떡볶이. 간장으로 조리는 청포묵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좀 화려한 음식들. 이런 종류의 음식들이 이제 양반들이 주로 먹었던 그러니까 지방의 양반들이죠. 지방의 양반들이 먹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요리들이 많고 일단 그 간식류도 화려해요. 시룩떡, 뭐 송편, 절편, 그다음에 뭐 꿀물, 벌꿀, 강하주라 그래갖고 이쪽 지역의 토속주입니다. 막걸리, 사과, 한과 막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별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도 이 춘향전의 좀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양반은 이 등장 인물의 양반이 많으니까 음식도 그렇죠. 좀 화려하네요. 화려합니다. 근데 진짜 음식 문화가 조선 시대 때부터 좀 화려했네. 화려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조금 처음 알았어요. 저도 좀 굉장히 남을 좀 그때 저희가 그 외국인들이 바라보고 맞아. 거기에서 보기에는 서민들이 먹는 완전 그지들이었어. 진짜 그 외국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뭐 저런 걸 먹어. 그러니까. 형태를 알 수 없는 나물 냄새 같은 나죠. 것들이나 냄새 먹었다고 돼 있는데 거의 쓰레기 먹는 줄 알았어요. 말씀을 진짜. 이렇게 하시. 사실은 이런 문화들도 있었다는 거죠. 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흥보전에는 굉장히 특이한 게 비슷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흥부 말고 흥분의 형 놀부. 놀부 부잣집이잖아요. 놀부. 그래서 여기도 화려한 거. 특히나 여기서는 이제 그 놀부의 사치 같은 것들을 약간 비판적으로 그리려다 보니까 유독 사치스러운 음식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일단 밥도 다 흰밥을 먹고요. 고기만두, 게장국. 요거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두를 이때 먹었어요? 계곡인가요? 만두. 예. 게장국, 계곡입니다. 어. 계곡이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탕. 여기서 말하는 탕은 자라탕이에요. 지금 용봉탕 같은 거네. 그런 느낌입니다. 탕도 있고요. 골탕이라 그래서 소의 등골을 우린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뭐라 그래요? 사골국인데 등골은 비싸요. 액기스만 딱 넣어. 두부 같은 거 있어요. 네. 비싼 거. 그다음에 잉어찜, 이야. 영게찜, 갈비찜, 사슬산적이라 그래서 쇠고기를 이렇게 양념에 해가지고 산적처럼 한 거. 뭐 이런 것들. 지금의 이런 것들이 꼬치네 되게 꼬치.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많고 그 술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떡도 많고 술도 많은데 이게 환혼주라 그래서
네. 죽은 사람의 입에 넣으면 되살아난다는 전설의 술. 이야. 뭐 이런 것도 먹고 네. 설화주, 감홍로주, 꿀주, 황차, 탁주 뭐 이런 것들. 꿀주는 요즘도 먹는데. 아 그렇죠. 이런 것들도 이제 꿀주는 그 소주 네. 90%에다가 맥주 살짝 타서 살짝 먹는 아 그렇죠. 그거 먹고 맞죠. 제가 한번 죽을 뻔했던 적이 예, 예, 있어서. 예, 예. 아. 아니 근데 그게 이렇게 일상적으로 일상식이 아니었던 것 아니었나? 같아요. 네, 일상식이 아니었던 것 같고 놀부의 어떤 사치스러운 면을 네. 좀 강조해주기 위해서 사치스럽게 먹을 땐 이렇게도 먹는다. 이런 것들은 조금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조금 흥미로운 게 아까 딱 듣자마자 딱 얘기하셨잖아요. 게장국입니다. 게장국. 이게 뭐냐면 게예요. 게고기. 이게 당시 조선이 목축업이 발전하거나 네. 도축업이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소 같은 경우에는 일꾼이에요. 우리의 소중한 그럼요. 일꾼. 네. 그렇기 때문에 소는 어떨 때 먹냐면 일 다 끝나고 자연사하면 먹습니다. 그 전에 만약에 잡잖아요. 네. 그럼 국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어미 다스립니다. 그럼 네. 고기가 질겨지는데. 그러니까요. 어쩔 수 그래서 없죠. 그때 19세기 그 선교사들이 네. 조선에서 먹은 소고기에 이가 빠질 뻔했다. 아 그런 표현이 있어요? 네. 이가 부러질 뻔했다고, 이가 빠질 뻔했다고 돼 있는데 그게 늙은 소고기다 보니까 네. 너무 질긴 거죠. 자연사할 정도인데. 네. 그리고 이제 경무에 시달린 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완전 근육질에. 완전 그 땅땅한 살 그거 구워서 먹는다고. 그 다음에 그만큼 또 먹었으면 그 다음에 이때는 그 소 먹일 때 물론 여물이나 이런 거는 네. 먹이지만 이 음식이 지금처럼 깨끗한 뭔가만 네. 먹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린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야. 그래서 소고기가 막 엄청나게 좀 이렇게 맛있는 음식 이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뭐 물론 몰래 음. 맛보기도 했겠죠. 근데 원래- 지금 우리처럼 이제 육으로 용으로 키운 게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났어요. 예. 근데 이제 또 소고기를 한 번 맛보고 나면 네. 이게 맛이 잊혀지겠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뒤집어지겠지. 돈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또 모르지. 암암리에 암암리에 먹었을 수 있지. 예, 진짜 맛있는 소고기들 막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 다 불법입니다. 네. 그리고 왕도 소고기 잘 안 먹어요. 주로 왕이 먹는 고기는 돼지고기 아니면 사슴, 아 사슴. 사슴 고기를 주로 사슴은 먹고요. 어떻게 사냥해서 나온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먹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아무튼 당시에는 개고기가 굉장히 우수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고기 요리가 발전을 많이 해요. 물론 지금에서 이제 생각하면 어떻게 개를 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문화에서는 또 그게 네. 당연한 일일 수 있죠. 그럼요. 당대 문화에서는 개고기 음식은 일상적인 고기입니다. 거의 유일하게 단백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닭, 그다음 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개고기가 근데 개고기가 닭고기에 비해서 고기도 많고 하니까 주로 개고기를 좀 많이 먹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개와 관련된 요리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궁중 음식은 도대체 어떻게 먹었을까? 아. 요게 이제 최소 하이 클래스 네. 음식인 건데 일단 팔도 음식이 다 들어가고요. 왕족이 평상시에는 몇 끼 때렸는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보통 뭐 4끼는 먹었겠죠. 네. 몇 끼 정도 먹었을까요? 왕이 때리는 거. 그때 쌤이 설명할 때 야참모 해가지고 많았는데. 네 여러 끼였던 번 걸로. 나왔는데. 네. 네 6끼? 8번. 7번? 왕은 저기 아침마다 인사하러 다니니까. 6끼. 많이 먹어야지. 몇 끼였죠? 5끼라고 제가 아깝다. 아깝다가 아니라 이건 기억을 해야지. 때려 맞춰가지고 5개라고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네. 5번입니다. 네. 자, 근데 원래 조선은 근데 이거는 동아시아가 대부분 이래요. 그리고 사실 유럽도 삼시세끼라는 게 네. 딱 맞추어지게 되는 거는 근대 이후예요. 네. 원래 2끼 먹습니다. 2끼. 아. 정식 끼니는 2끼예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껴가지고 앞뒤로 껴서 3번 정도에서 많게는 4번. 진짜 많이 먹는다. 7번까지 먹습니다. 세종 7번 먹었겠네. 아, 세종. 세종 8번. 아, 세종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드시고 어. 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세종은 고기를 많이 먹었다라는 기록이 네. 있고
그다음에 운동을 안 해서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지. 네. 이게 뭐 매번 막 이렇게 과식을 한다거나 그런 분은 아닙니다. 고기를 워낙 많이 드시고 앉아서 이제 그렇죠. 연구하고 막 이런 거에 몰두하시느라 신체적 활동이 없었던 거구나 그냥. 신체적 활동을 극도로 싫어하셨다고. 근데 또 밤 자녀는-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게 밤이 기니까. 아. 이게 밤에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저녁에 전기가 없으니까 전기가 없으니까 일찍 해가지지. 일찍 해가지지. 네. 그러니까 요리를 할 수 없으니까 두 끼를 근데 먹는 그 밤이 세종한테만 긴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도 길어.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종은 조선의 4대 왕입니다. 그렇지. 아니 근데 그 후손이 많이 보는 게 뭐 맞아요. 왕으로서 열심히 한 거죠. 왜? 그러니까 멋있는 그렇기 일. 때문에 멋있는 일인 거지. 아니 이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요. 어. 네, 그렇군요. 예. 이상하게 생각한 거 오히려 선생님이시네요. 맞아요. 아무튼 영조실록에 나와 있는 기록으로는 대궐에서 왕족의 식사는 옛부터 하루 5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번. 그런데 영조는 5번을 먹지 않습니다. 어. 이것도 영조편에서 했는데 이렇게 놀라운 표정 지으시면 안 돼요. 영조는 소식을 하고요. 네. 3끼만 먹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 전에 경신대기근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 기본적으로 영조가 원래 소식해요. 아. 그래서 오래 삽니다. 야. 그래서 오래 살았죠. 근데 생긴 거 보면 안 드시게 생겼어. 너 어떻게 알아? 영조 얼굴 네가 어떻게 알아? 왜 이렇게 초상화 있죠? 네, 왕 맞아. 중에 몇 안 남은 그 초상화가 남아 있는 어전이 남아 있는 네. 어전 용환이 네네네네 있는 왕이죠. 아무튼 자 일단 5차례를 먹는데요. 아침 전에 살짝 먹고 아침 먹고 점심이 정식이 아니에요. 그 점심에 살짝 먹고 저녁 먹기 전에 한번 먹거나 아니면 저녁 끝나고 한 끼 먹고 해서 5에서 6회를 먹는 겁니다. 네. 그렇게 다 해가지고 일단 정식 수라 이거를 조석 수라상이라 그래요. 네. 12첩 반상으로 나갑니다. 12첩. 12첩. 12첩이라 그러면은 누군가한테는 되게 많은 건데 무슨 뭐 그 중국의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 먹었었던 막 100첩 막 있고 이런 거에 비하면 대단히 소박한 거죠. 네. 아니, 보통 이제 우리가 요즘 이제 한정식집 가면은 뭐 7첩 좀 네. 잘 챙겨준 게 7첩. 네.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12첩 왕인데 12첩이면 그렇게 또 막 화려한 건 아니네. 근데 12첩 반상이 싹 차려져 있는 모습을 보면 깜짝 놀라세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색깔 맞춰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다 이런 거예요. 어떤 한정식을 가셔도 네. 딱 봤을 때 조화가 있어야 됩니다. 전골이 하나가 있다면 네. 거기에 어울리는 그 반찬들이 있어야 되고 네. 육류 반찬이 한 2-3개가 올라가면 채소류가 몇 가지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어울리는 탕반이 나가요. 이런 게 조화가 늘 언제나 딱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12첩이 아니거든요. 지금 사실 이거 완벽하게 고증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기록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일하게 이때의 음식 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의궤 정도인데 의궤에도 멀리서 찍은 그 요리들만 있는 거지 그 요리가 무슨 요리인지 화원이 그다음에- 그린 그림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무슨 음식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딱 봤을 때 색감이나 종류들이 균형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럼 3, 4, 12로 이렇게 색줄 내죠. 이렇게 12첩이란 거죠. 한 상에 차려지는 경우도 있고요. 대원반이라고 불려요. 네. 크게. 근데 거기에 전골상이 하나가 있어요. 전골상. 그럼 거기에는 불이 이렇게 지펴지고 있고 전골을 끓이는 겁니다. 전골상이 있고 대원반이 하나 있고 그 옆에 또 하나가 있어요. 상이. 그게 뭐냐면 기미상궁이 맛보는. 맛보면서 이렇게 덜어다가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광해 왕이 된 남자 거기 보면은 그거 해주는 거 네, 나오잖아요. 나오죠. 네, 찌는 거 이렇게 하고.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은 다 은이에요. 일단 식기는 다 은이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혹시라도 독이니까. 독을 네. 감별하기 위해서. 그 은식기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덜어다가 이렇게 주는 용도 이렇게 해갖고 크게는 3개의 상이 있는 거예요. 큰 대원반 옆에 찌개랑 국 끓이는 국 끓이는 전골상 그 옆에 기미상궁이 놔주는 상 이렇게 해가지고 3개가 이렇게 딱 있는데 그거 놓고 보면 그냥 화려하게 느껴져요. 네. 이게 뭔가 뭐야 12첩밖에 안 먹었어? 라고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균형 잡혀 있는 네. 식사인 겁니다. 보통 이제 보면 유럽의 중세 시대들 보면 그래도 밥 먹는 데가 따로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는 보면 궁중에서도 왕이 있는 곳으로 밥상을 가지고 들어오잖아. 그렇죠. 이게 밥상을 이렇게 들고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유럽은 보면 코스죠. 쫙 그 이렇게 이렇게. 밥 먹는 테이블이 있어서 그 테이블로 가서 먹잖아요. 네. 그것도 식문화의 차이인 것 같아 보면. 이게 지금 일단 고 식문화를 먼저 말씀드리면 식문화는 일단 한국은요 개별 밥상입니다. 다. 잔치를 할 때도 궁중 연회로 해가지고 크게 한번 놀아보자라고 하는 잔치상 정도면 네. 한 상이 차려요.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야 각일상이야 다. 왕이랑 신하가 먹거나 양반들이 집에서 누군가를 초대해서 먹을 때도 각일상입니다. 아 그래요? 네, 각일상을 먹습니다. 각일상. 그래서 그래서 옛날에 19세기 말에 이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밥 먹는 모습들을 찍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다 각일상이에요. 그 걔네들은 좀 답답했겠다. 네. 걔네들 만찬 분위기인데 상 하나 주고 네. 근데 진짜 특이한 이거는 다 제가 이거 찾아보려고 저도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려고 엄청 찾아봤는데 논문도 잘 안 나오는 것 중에 네. 도대체 왜 양반다리를 하고 먹었을까? 불편하잖아요. 네. 아니 의자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 있죠. 어. 식탁 문화가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렇다 할 학설이 잘 없어요. 유일하게 그냥 그러지 않았을까 정도로 남아 있는 학설이 네. 온돌 문화라서 그러니까 추울까봐. 추울까봐랑 음식도 식지 말라고 온돌에 가깝게 해놓은 거 아닐까 정도지. 네. 글쎄 말이야. 이게 왜 이렇게 해서 먹었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왕도 이렇게 해서 먹거든요. 네. 앉아서. 근데 양반다리라고 하는 표현은 안 써요. 그냥 이걸 책상다리라고 부르는 경우들도 있고 네. 뭐 그러는데 이 원래는 이렇게 앉아 먹는 건 공부할 때거든요. 그렇지. 이게 조선시대 양반 그런 표정 그 표정 뭐죠? 왜 그렇게 불편해 쳐먹었을까? 아니요 집중하는 표정.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고 이게 그 말은 써 있어요. 왜 조선시대 4대부들은 양반다리를 하고 공부를 했나는 그게 적당히 텐션이 있고요. 적당히 불편하니까. 불편하고 적당히 집중이 됩니다. 긴장 쫄지 네. 말라고. 이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많이 졸았죠 공부하시다가 네. 엎드려 자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긴장이 늘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긴장감이. 근데 양반다리로 공부를 하면 텐션이 있어요. 자세도 발라야 되고. 네. 그래서 이렇게 공부했다라는 거는 써 있거든요. 네. 이게 바로 양반의 4대부의 공부하는 자세다. 근데 그걸 왜 밥 먹을 때까지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일단 그 따로 식당을 두지 않고 방에서 밥을 먹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던 것 같아. 방에는 식탁이 없으니까. 옛날에 고려 시대 사극이나 신라 시대 사극을 보면 또 그 뭐라 이렇게 이런 자리로 그렇게 고증돼 있더라고요. 앉아서 먹는 네, 거요. 이렇게 그 탁자로. 이게 뭐 고분이나 이런데 식탁이 뭐 이렇게 재현돼 있는데 앉아서 먹는 것도 있었던 그러니까. 것 같기는 한데 네. 조선 시대부터는 아무튼 무조건 좌식입니다. 그러니까. 또 좌식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 이렇게 양반다리 하여튼 그 뭐가 퇴보된 거 아니에요? 그걸 아니죠. 퇴보라고 아니죠. 하기에는 아니, 퇴보라기보다는 고려나 신라 때는 사실은 우리가 사극에서 보면 이렇게 탁자에서 앉아서 먹고잖아요. 문화의 위아래가 문화의 없다고 차이.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는데 좀 이상해 나도. 그래서 그게 궁금했어요. 솔직히 왜 이렇게 될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렇게 먹었으면 모르겠는데 실제로 우리가 옛날 사극 보면은 고려 시대 사극 보면 앉아서 이렇게 먹는데 그 고증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그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온돌 문화다 보니까 그렇게 바닥에 앉아 있는 게 그냥 자연스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제가 알바하면서 좀 추운 데서 그런 데서 위에서 먹다 보니까 많이 체하더라고요. 진짜로. 위에서. 그래서 앉아서 먹어. 따뜻하게 앉아서 먹는 게 이렇게 낫다. 궁둥이 따뜻하게 먹으면 좀 덜 체해. 진짜로 훨씬. 뭐 그게 아마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따뜻하게 올라오는 그 온기를 가장 가깝게 음식이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마 앉아서 먹는 거 아니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뭐냐 응답하라 시리즈에도 보면 진짜 부잣집이나 식탁이 있지 맞아요. 대부분 방에서 앉아서 그렇죠. 먹어요. 맞아요. 밥상을 들여가지고. 그쵸? 네. 어렸을 때 저도 앉아서 먹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네. 그렇죠. 앉아 있으면 엄마가 밥상 들여와가지고 그냥 같이 먹고 어머니는 따로 이렇게 상 작게 하시는 분도 그건 있고. 너무 옛날이라서. 내 시대가 그래. 내 시대가. 그 뭐냐 명절에 여자 형제들은 따로 먹고. 따로 먹고. 근데 저도 그랬어요. 외가 가면은 따로 먹죠. 네, 이게- 남자들만 이렇게 먹고. 요 식사 문화 이게 갑자기 툭 튀는 이야기지만 한국의 한 70년대 정도까지의 네. 식사 문화가 특히 지역 서울 말고 도시 말고 네. 식사 문화가 가장 잘 묘사되어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네. 전원일기입니다. 그렇죠. 전원일기. 전원일기 김포. 초창기 거 보시면요. 네.
어디서 먹는 줄 아세요, 여성분들? 그 김혜자 씨가 부엌? 저쪽에 부엌에서 부엌. 네, 먹어요. 김혜자 씨 어. 그게 부엌에서 먹었어요. 부엌에서 네. 먹어요. 일용 엄니 거기서 먹었다 네. 진짜. 진짜. 그게 다 남아 있어요. 네. 그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도 여성분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부엌에서 식사를 하세요. 그게 거기 남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아마 이때는 더 심했겠죠. 일단 겸상을 못 합니다. 네, 겸상을 못 했었던 그런 문화가 이제 궁중에서도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이렇게 탑다운으로 내려가는 것이다라는 거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잠깐 조선의 마지막 상궁 한희순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네. 드려야 되는데 네. 이분이 유일합니다. 네. 유일해요. 정말 원래 다 그렇거든요. 프랑스도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내가 루이 16세 요리사였다. 메인 요리사였다라는 사람이 호소인들이 있겠지. 100명 정도 된대. 다 구라죠. 그래서 보조했던 애들 아니요. 아주 요만큼만 연이 있어도 그냥 네. 그렇게 주장하겠지. 메인 셰프. 한때 한국에서도 요거를 잘못 홍보하셨다가 한번 나락 가신 분 몇 분 계시거든요. 네. 뭐 어디 7성급 호텔인데 본인이 메인 그거였다. 네. 근데 알아봤더니 메인이 아니셨던 수석 셰프가 아니셨던 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요게 근데 사실 검증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치. 그거 본 것도 아니고. 지금이야 뭐 자료가 다 컴퓨터 온라인상에 남아 있지만 그때 당시에 뭐 그런 것도 없으니. 근데 이분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1960년대까지 낙선제의 그 조선 왕실의 마지막 그 이방자 여사랑 이렇게 계속 네. 살았거든요. 네. 이때까지도 계속 모셨던 분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공인된 네. 마지막 상궁입니다. 그때까지 계속 그 하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계속. 계속 요리를 해주셨던 그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남아 계셨던 분이고요. 총 4분이 계셨는데 내인들이 4분이 계셨는데 그중 한 분이 한희순 씨고 이분이 요리 전문이었었던 겁니다. 이분은 1889년생입니다. 아주 오래전 분이시죠. 예. 1901년에 13세 나이에 입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후부터는 궁궐 소주방이랑 난 시절부터 그 음식을 하는 쪽에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해방 이후에 숙명여자 전문학교 가정학과 특별강사로 임명이 되면서 여기 가정학과가 이제 나중에 더 분화가 돼가지고 지금의 아마 식품영양학과 네. 그걸로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그 명맥을 잇고 있는 건 한희순의 명맥을 잇고 있는 정통은 숙명여자대학교라는 걸 아시면 되고 1971년에 국가무형문화재 조선왕조 궁중음식기능보유자로 지정이 되신 유일한 분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84살의 나이로 66년에 돌아가십니다. 그때까지도 끝까지 모셨던 분입니다. 후학들이 꽤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 많습니다. 여기에 계셨던 이제 숙명여자대학교에 있으셨던 분들이 나중에 다 후학으로 나중에 이걸 가지고 그걸 무형문화재 조사 보고서를 내요. 그래가지고 궁중 요리는 이분이 남기신 걸로 조선의 궁중 음식의 원형을 복원합니다. 네, 이분이 마지막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네. 네. 자, 이제 이야기돼야 되는 게 이제 본격 그 조선 백종원 탄생에 네.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요리사들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한희순이 될 수는 없지만 한희순은 아니었지만 뭐 나도 한희순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둘씩 나오는 그러니까 거죠. 대한제국 이게 막바지였던 거죠? 19세기 말부터 시작합니다. 19세기 말부터 네. 상업적 유흥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어디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느냐? 전차가 있는 곳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종로네, 종로. 종로가 아니에요. 종로가 아니고 지도를 또 띄워주실 수 있나요, 우리 PD님? 어디냐면 정동이 있고요. 네. 정동 옆에 정동길이 이렇게 쫙 있죠. 네. 거기를 근처로 해가지고는 서양 요리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호텔이잖아요. 그렇죠. 네. 호텔이 많이. 놀랍게도 이 시기에 이미 요즘에도 흔치 않는 프렌치 요리점, 이야. 프렌치 요리점이 프렌치 요리점. 고종이- 신탁 호텔 있는데. 손탁 호텔, 신탁 호텔. 손탁 호텔. 요즘 뭔가 좀 금융적으로 좋지 않으세요? 돈이 좀 필요합니다. 예. 손탁 호텔. 거기 이제 커피도 유명했잖아요. 맞습니다. 고기를 중심으로 뭐 프렌치 요리점부터 해가지고 외국 요리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숭례문이죠. 네. 숭례문 쪽으로 해가지고 밑으로는 일본 요리점. 일본 요리. 이때는 일본 요리점과 그러니까 요리점과 지금으로 따지면 뭐랄까 미슐랭 3 정도 되는 데들은 네. 요리점이라고 안 해요. 요리옥이라고. 요리옥. 요리옥이라고 붙은 그 음식점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냉면집들은 다 옥이 붙어 있고. 네. 그게 지금으로 따지면은 미슐랭이나 급이 높은 거지. 급이 높은 블루 거지. 리본인가요, 그거?
블루 리본. 블루 리본 같은 거예요. 급이 높은 거네. 옥자 아무나 못 붙입니다. 옥자 아무나 못 그 붙여. 어디서 허가해 주는 기관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근데 자기들끼리 이제 뭔가 이런 지들이 게 그냥 있었나 옷 보다. 붙이는 거예요? 차마 이게 그렇지. 남 부끄러워가지고 못 그럼요. 하는 거지. 네. 아니 그렇게 다뤄봤자 사람들이 안 오면은 뭐 의미가 없는 거니까. 옥자 붙이거나 뒤에 관자가 붙어 들어가면은 어마어마한 명월관. 네. 그렇죠. 그렇죠, 명월관. 그거 이제 설명드릴 건데 그렇게 이제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럼 제일 먼저가 어디냐? 몰라요. 기록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도 광교 남쪽에 있었던 수월루라고 하는 곳이 아마 처음에 만들어진 요리 옥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식당들 광교 남쪽에 있던 수월루, 무교동에 있었던 취향루, 청양관, 그 다음에 이제 명월관 이런 데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가게를 낍니다. 네. 단순히 요리만 팔지 않아요. 뭘까요? 기생. 아닙니다. 기생도 맞아요. 기생도 이 맞는데 양반들의 의식 세계 비슷하구나. 그게 아니 왜 장사를 이렇게 못하지? 그러게. 기생은 일단 제가 왜 아니라 패시브? 그랬냐면 네. 그건 요정집. 아니요. 기생은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한 거. 당연한 옵션이에요. 노래? 기본 옵션입니다. 노래 같이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먹으면서 듣고 이런 거는 기본이라 이 말이지. 이게 왜 그러냐면 요리 옥이라는 게 생길 때 애초에 정치랑 연결이 돼요. 단순히 음식점은 일단 조선 후기 아까 제가 조금 처음에 말씀드린 조선 후기 음식 조금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부자들이나 왔을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주모 국밥 한 그릇 이건 장돌뱅이들 먹는 거고요. 그렇지. 지금 우리가 말할 이거는 지금 미슐랭 3라니까요. 고관 대작들이 와야 되는구나. 여기는 단순히 음식만 먹는 곳이 아닙니다. 정치를 하는 곳이에요. 이게 되는. 정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유흥업소와 음식점은 이 시기에 함께 갑니다. 그다음에 이게 기생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신분제 이런 것도 없어지고 가보개혁 이후로 그다음에 기생 문화라고 하는 게 이제 변화가 되면서 원래 기생은요 급이 있었다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급이 있고 그 안에 계급이 엄청 많아요. 네. 근데 이게 없어져요. 섞입니다. 뒤섞이게 되거든요. 권본이 사라지게 되는. 그렇죠. 아니죠. 권본에 안에 원래 급이 있었던 게 다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버려. 그냥 기생이라고 하는 존재는 엔터테이너 변화가 돼요. 네. 엔터테이너. 그러면서 이 엔터테이너들이 이런 음식점에 고용되는 건가요? 고용이 고용 파견 고용 약간 이런 느낌. 어쨌든 돈을 받을 거 아니. 왜냐면 이거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한데 네.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음식 가격, 그 다음에 악인들을 부르는 가격, 기생 가격이 따로 있습니다. TC가 다르구나. 그죠. 테이블 차지가. 그죠. 네. 아무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건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유흥업과 음식점이 결합된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 결합된 형태가 거기 요리옥 가봤냐? 끝내줘라고 할 때 꼭 같이 하는 업이 있어요. 뭘까요? 같이 하는 어. 네. 무조건 이걸 같이 해야 돼요. 숙박. 아닙니다. 2차? 야, 우리 고급. 돌아버리는데.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음식을 먹는 네. 사람들이 네. 같이 즐길 만한 뭐 하나를 같이 했다는 네. 거잖아요, 그죠? 네. 뭘까요? 뭘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야한 쪽으로만 굴리지 말고. 정치인이나 정치 깡패들이 같이 사우나 들어가서 수건 들어쓰고 정치 얘기야 막 그러던데. 목욕탕입니다. 아. 목욕탕을 무조건 겸해요. 근데 이렇게 목욕탕입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의 목욕탕을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우나인가? 사우나? 높은? 아니요. 급이 높은? 노천탕입니다. 노천탕. 굉장히 고급스러워. 아. 이때 명월관이랑 전혀 네. 생각을 못했어요. 사진이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1920, 30년대까지 영업을 하는 그런 음식점들, 요리옥 같은 경우에는 사진으로 남겨져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보면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렇게 좀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거 약간 료칸타라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일본식 네, 같은. 혹은 외색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때가 어차피 그런데. 일제강점기기도 그러니까. 했었고 그다음에 사진을 보면 단순히 외색이 아닙니다. 일본의 료칸이랑 느낌이 달라요. 한국식 정원으로 꾸며져 있나요? 네. 그렇게 그다음에 옆에서 이제 기생도 마찬가지고 음식도 마찬가지고 조선 음식이 나와요.
그런 가운데 노천탕을 있고. 즐기면서 음식을 먹어요? 맞습니다. 그럼 탕 안에 들어가 있고 온천을 하고 어. 나오면 음식 이렇게 차려져 있고. 그럼 온천은 기생들도 같이 하나요? 그렇겠지.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100%지. 그러니까 끝내준다. 아니라니까. 그런 야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이게 일본의 전통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시기에 이게 유행했던 건지.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게 만들어지는 게 19세기 후반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무턱대고 일본의 전통을 따라한 거다라고 느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목욕 문화인데 노천 문화입니다. 그냥 그 트렌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유행이었던 것 같네. 그럼, 네. 누구 하나가 그렇게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좋아해서 네. 비슷하게 여러 군데서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와서 정치 얘기하고 뭐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네. 얘기. 그래서 두 가지 갈래가 있어요. 처음에는 아예 목욕탕으로 시작했다가 그러니까 온천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 음식을 팔아 끼우면서 이렇게 요리욕으로 확장하는 데가 있고요. 처음에는 그냥 커피 팔고 고급 술, 샴페인 팔고 이래요. 샴페인 팔고 이랬었던 와인 팔고 이랬었던 데가 목욕탕을 증축하면서 확장하는 데가 있고 네. 어떤 데는 그냥 음식만 파는 데였는데 목욕탕이랑 간식을 섞는 데가 있고. 근데 기본은 목욕이네. 그렇죠. 목욕은 꼭 낍니다. 근데 요새 해도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아 이런 느낌. 네. 아 이런 느낌으로. 네. 저는 근데 서울 시내에 그게 호텔이지 뭐 사실. 네, 그렇죠, 사실. 그런 거야? 사우나 있고 수영장 있고. 호텔식 관광 레스토랑이 사우나. 있고. 그래도 또 본격 이렇게 딱 바로 그렇죠. 옆에서 밥 먹게 해주면 이게 느낌이 다를 것 같아. 그 노천탕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목욕하는 거예요? 아마 예약제였. 땡기죠. 어차피 그 사람들이 좀 고관 대작일 테니까. 그렇죠. 당연히. 아니 왜냐면 거기서 일행들끼리만 즐길 수 있게끔 노천탕이 꾸며져 있진 않을까. 그건 일본식이잖아. 아니요. 근데 그랬을 것 같아요. 아. 아마 예약으로 받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비쌉니다. 대단히 비싸기 때문에 아무나 못 가요. 약간 회원제 느낌으로 물 관리가 되는 거네요. 자꾸 그쪽으로 아니 한국의 전통 문화예요. 이때 당시에 음식 문화에서는. 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 1901년에 요리옥으로 되어 있는 데가 11개입니다. 근데 음식점은 28개였거든요. 네. 근데 1908년이 되면은 요리옥만 서울에 28개. 음식점이 889개. 엄청나게 성장하네. 네. 이렇게까지 이제 확 하고 확장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명월관을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 명월관은 여기에는 진짜 의리의리한 사람들만 와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본 사람이 회고한 건데 근대에 들어와서 화류계도 점차 사회 요구에 따라 현대화하여 먼저 명월관이 현재의 동아일보사 장소에 세워진 조선 최초의 요리옥으로 개업하였다. 당시 한국의 대신이나 일본의 차관들 혹은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까지도 출입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 이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갔을까요? 여기 조선에서도 네. 청취하고 싶은 사람이나 네. 한자리 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거기 갔던 사람들 뭐야 라고만 얘기 들었겠지만 이거를 만든 사람이 더 대박인 거예요. 이걸 만든 사람이 안순환이라는 사람인데 네. 요 사람은 애초에 이런 장소로 세팅해서 만든 겁니다. 비즈니스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나요? 네. 구락부 같은 느낌이네. 여기에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 해라. 어. 그럼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조선 관료입니다. 공무원이 조선인 관료고요. 대한제국 때까지도 관직 생활을 했었던 사람이고 일단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맥을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네. 도움도 많이 받았겠지. 네. 일단 뭐 기록에 남아 있는 걸로 보면은 전한국 화폐 정리하는 데 있었던 네. 기록도 있고요. 전선사 장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선사라고 하는 데가 원래 대궐 음식, 궁중 음식 만드는 전담하는 기구예요. 네. 거기에 우두머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궁궐에서 이거를 하다가 머리 이사는 진짜 좋은 사람이거든요. 제 생각엔 이 사람이 조선의 백종원이에요. 사업 수완이 엄청납니다. 딱 그걸 하다가 나라가 내가 지금 공무원만 해서는 이거 먹고 살기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든데라고 해서 투잡을 띱니다. 이걸 그 왕과 연회의를 맡아보는 벼슬자리를 하면서 요 시스템을 그대로 갖다가 명월관이라는 데다가 입혀버려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게 이제 1903년에 개업했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근데 1903년에 나와 있는 명월관 주인은 다른 사람이에요.
공무원이잖아요. 투잡 금지. 바지 사장, 네, 바지 사장. 바지를 안 칩니다. 겸직 금지가 있었겠지 그래도 기본적으로. 경직 금지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조금 하기에는 이제 그랬겠지. 눈살 찌푸러지는 행동이다 보니까 바지를 안 치고요. 그런데 본인이 나중에 1910년대 20년대가 됐을 때 회고할 때 보면은 내가 여기 운영한 지 30년이 됐는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있어요. 그거를 계산해서 올라가면 1903년부터 안순환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처음부터 요렇게 그 세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순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국내부 관료가 됐는데 요거를 통해서 사업으로 인맥을 쌓아요. 네. 그 쌓은 인맥으로 조선 왕실에서의 자신의 입지도 더 탄탄히 합니다. 그래서 더 다양한 사람을 만나요. 네. 그걸 통해서 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다가 음식점만으로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합니다. 그럼 이제 기생? 아니 여기는 기본적으로 기생 같이 낀다니까요, 무조건. 그러니까 기생 전문집으로. 가수 뭐 이런 저도 그 생각했어요. 음반 이 사업을 했나? 극장을 삽니다. 극장. 원각사라는 극장을 그럼 원각사라는. 말도 아니네. 연예인이니까. 이때 그렇죠. 당시에.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연예 하는 거예요. 사업을 안 해요. 그거를 기생극장.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분을 보면은 백종원 씨가 떠올리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옆으로 넓혀요. 쫙 옆으로 넓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 명월관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익숙하게 기억하는 이름이 또 있잖아요. 이때쯤. 뭐가 있죠? 요때쯤 조선을 대표하는 음식점. 이때쯤 태화로? 그리고 태화루가 아니라 태화관. 태화관. 그래도 거의 맞췄다. 하나만 틀렸지 하나만. 네. 태화관이 뭐죠? 짱깨집? 짱깨집이랑 임마. 3.1운동 때. 네, 그거 다 3.1운동 모인. 때 모여서 네. 했었던 그 음식점인데 요때는 요게 조금 복잡해요. 명월관이 있습니다. 네. 근데 1918년에 불타요. 그래서 없어졌어요. 네. 근데 명월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넘겨요. 명의 이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명월관이라는 거를 받은 사람이 다른 데 개업을 하면서 태화관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개업을 해요. 일단 엑시트를 하고 그렇죠. 새로운 브랜드를 또 만든 거네. 야, 완전 사업가네. 그리고 난 다음에 엑시트에서 이 안순환이 만든 식당도 저희가 한번 다뤘습니다. 뭐지? 동아일보 사장이 사장이 두드려 맞았던 곳. 네네네. 그런 데가 있었죠. 그 식당 이름은 생각이 안 난다. 식도원이라는 식도원. 식당을 너무 새로운데? 박충금 아마 없었을 거예요. 박충금. 박충금 때 없었구나. 식도원이라는 또 다른 식당을 개업을 합니다. 엑시트에 다시 연구. 야, 근데 이때 당시에 엑시트 개념을 자기가 키워서 팔고 세고 또 만들어 또 키우고 네. 완전 사업가였네. 완전 사업가죠. 완전 사업가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징이에요. 일단 명월관 하면 이 시기, 1900년대에서 1910년대까지는 그냥 조선 요리옥 하면 명월관입니다. 요걸 이미지를 딱 만든 사람. 그다음에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한 사람. 옆에 목욕탕이 있고 목욕 끝나면은 다 같이 간식 타임 한번 싹 가져가지고 커피나 어떤 간단한 어떤 주류 한 잔 딱 마시면 식당 딱 해서 그 음식들 싹 세팅이 되면 그 다음에 옆에서 기생분들 나오시고 그 다음에 악단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거기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정치 이야기, 외교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인맥 쌓고 요런 거를 딱 세팅했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조선식 파티네, 조선식 파티. 완전 그런 거죠. 그 이후로는 이제 조선의 수많은 요리옥들이 아까 생긴다고 이제 쭉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당시 시설이 어느 정도였냐라고 하면은 일단 엄청나게 화려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양옥으로 한 2, 3층까지 높이로 이렇게 쫙 되어 있는데 손님 방에는 양탄자와 다다미를 구분지어 깔고 최고급 비단 방석과 수놓은 병풍과 고가의 가구 등 최고급 인테리어를 갖추고 식기류도 최고급으로 개량했다. 여기에 그러면 뭐가 깔리느냐? 여기 이제 조금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문제점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뭐가 깔렸을까요? 음식은? 음식이요. 이때 당시 최고급 조선의 최고급 요리옥에 깔린 음식. 일식이 깔렸구나. 일식이. 궁중 음식이 있는데 메인이 아니었구나. 메인이었다가 쇠퇴를 합니다. 주로 깔리는 건 사시미와 스시. 일식. 그러니까 사시미와 스시.
조금 깔리고 일단 술도 일본인들이 주 고객이었구나. 돈 많은 일본인들. 권력자들이랑. 딱 그렇다고 말하기도 힘든 게 조선의 부잣집들도 여기를 주고. 그 사람들도 일식을 즐기는 게 또 일본화되는 건. 유행이었구나. 그렇죠. 일단 술도 이제부터 사케 먹어요? 사케를 사케 먹고. 와인 먹고 우리. 네, 사케를 먹고요. 어떤 데는 아예 그런 것도 있어요. 아까 20몇 개가 이미 생겼으니까 경쟁이잖아요. 이제. 아니, 똑같이 목욕탕도 있고 똑같이 식사하고 기생 나오고 악단 나오는데 그럼 우리는 조금 다른 걸로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청량관 같은 경우에는 서양 요리만 팝니다. 특화를 시키는 거죠. 프렌치, 네. 이탈리아 요런 요리만 내는 데들이 따로 되어 있는 데도 있었고 일단 어떤 데들은 그거로 특화시키는 데들도 있어요. 조선 요리. 국밥을 내거나 잘 안 됐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아니에요? 이제 고급지게 했겠지. 근데 명월관의 광고를 보면은 개업 3년 무렵에 광고가 남아 있는 게 있는데 국내외 요리와 술, 과일, 과자, 담배 등이 제공되고 각종 연회식 요리와 진합찬, 마른 찬합, 교자 음식의 배달 서비스까지 출시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달도 됐어요? 배달이 됩니다. 담배 배달 막 이런 거. 담배만 배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서비스를 통으로 배달하는 거죠. 서비스를 통으로 배달하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사실 이제 고급 요리를 대중화 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제 시작이 돼요.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매장에서 먹는 것만 갖고는 매출이 한계가 있으니 네. 이제 댁으로 갖다 드리겠다. 가서 이제 딜리버리 그러니까 가서 세팅을 싹 해주겠지. 그렇죠. 일종의 출장 왜냐면 요리 같은 부잣집이 거네. 출장 요리죠. 출장 요리지. 네. 출장 네. 요리. 출장 요리로 배달이라기보다는.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 이런 생각들을 그러니까. 아는 순간 기가 막힌 진짜 빠르죠. 사업가네. 생각보다 빠릅니다. 조선시대 M장이네 거의. 사업 수완이. 네, 산삼순백에서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 야심차게 만든 산삼시대 광고입니다. 산삼이 좋은 줄은 알지만 금전적인 부담으로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산삼시대는 값싼 한약재는 물론이고 잔탄검, 덱스트린 등 어떤 인공 감미료도 넣지 않았습니다. 7년근 산행산삼 70%의 목에 좋은 도라지를 배합하여서 먹기 편하게 이렇게 스틱에 담았습니다. 첨가물 제로고요. 100% 국산 천연 원료입니다. 까다로운 스마트 햇섭 인증도 받았고 그 어렵다는 미국 FDA 등급도 통과했습니다. 홍삼값에 산삼을 놀라운 가성비와 만족을 안겨드릴 산삼시대 꼭 한번 만나보세요. 산삼순백의 유명세를 이용한 유사 상품이 돌고 있으니 검색하실 때 꼭 산삼순백 브랜드 확인하시고 구매 부탁드립니다. 전화문의는 1666-1080, 1666-1080입니다. 네, 산삼 시대입니다. 자, 열교차 심하고 이럴 때일수록 감기. 가영 씨도 감기 걸렸더라고. 네. 목 감기 감기. 진짜 잘 안 걸리는데 왜냐면 산삼 시대랑 이런 거 엄청 잘 챙겨 맞아요. 먹거든요. 왜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요즘은 이게 이 일교차가 너무 심하니까 낮에는 진짜 약간 무더울 정도로 덥고 아침 저녁은 꽤 쌀쌀하다 보니까 이게 이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꼭 산삼 시대, 산삼 순백에서 나온 브랜드니까요.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산삼순백이 산림청 주간 수출 유망업체 발굴 대회에서 대상을 또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산삼이잖아요. 네. 그렇죠. 또 이렇게 산에 딱 이렇게 씨 뿌려서 난 산삼이다 보니까 산림청 주간 대회에서 또 대상을 수상했다. 네. 그만큼 또 검증이 된 제품이 아닐까. 네, 산삼 시대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크게 부담 없이 주문하실 수 있고 선물용으로도 나쁘지 않다라는 선물이 거. 진짜 좋아요. 또 이제 연말 다가오면 연말 선물도 많이 하실 테니까 선물용으로도 좋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산삼 시대였습니다. 보험 장터로 상담하시면서 중복된 보험을 정리해서 보험료를 줄여달라고 요청했는데 상담 결과 보험료는 기존에 38만 8,343원 내고 계셨던 분이 리모델링 후에 19만 8,180원으로 보험료가 줄어들면서 19만 163원 보험료가 절감하게 되어도 보장은 기존 보험에서 중증 질환이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었지만 리모델링 후에 경증 질환인 뇌동맥류와 협심증까지 보장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똑같은 보장도 보험회사와 상품별로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가능한 게 바로 보험장터입니다. 상담은 전화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JK6003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나 인터넷 보험장터.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나 팟빵은 URL로 바로 연결 가능합니다. 보험장터였습니다. 요즘은 진짜 대한민국의 자랑거리였던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지금 변화할지 알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꼭 보험 한두 개는 들어 놓으셔야 돼요. 이제 진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럼요. 네. 응급실 갈 때도 자기 부담금이 이제 막 그 한시적으로였지만 높아졌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 그냥 일부러 응급실 안 가신 분들도 꽤 많았어요. 근데 앞으로 그게 이제 상시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뭐 의료 민영화까지는 아니겠지만 당연히 네. 한국은 이게 의료가 점점 더 많은 부분이 민영화되는 건 흐름상 막을 수 없을 거예요. 특히나 지금의 의료 대란 때문에. 안 돼.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 보험 제대로 안 들어놓으면 네. 진짜 큰일 나십니다, 진짜. 진짜. 네. 네. 그리고 요새 보면은 그 약간 그냥 이렇게 딱 화면으로 비교 보험료 해주는 것처럼 뜨는 게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또 보는 거랑 이렇게 전화해서 상담 받으면 또 훨씬 저렴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불편하다고 전화 안 하고 그냥 보지 마시고 네. 또 전화해서 상담 받으면 훨씬 저렴하고 또 네.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예, 여러 개 회사를 딱 그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 회사의 그 판매원과 얘기를 하시면 그 회사 상품만 보게 당연하죠. 되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에 유리한 상품을 권할 수밖에 없어요. 수익을 많이 남겨야 되니까. 근데 보험장터 같은 경우는 딱 가입자가 가장 적은 금액에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을 추천해 드리는 거니까 당연히 보험장터를 이용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544-5788 1544-5788 보험장터였습니다. 그리고 먹었었던 음식들 이때는 사진들이 조금 남아 있어서 한번 찾아보시면 와 정말 화려합니다. 정말 화려해요. 그냥 이게 우리가 최근에 기억하는 어떤 옛날 우리의 요리라고 하면 60년대 막 진짜 보릿고개 때 막 이럴 때가 기억이 더 강렬하다 보니까 그럼 예전에는 더 열악했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시기에 잘 먹는 인간들은 아니 뭐 고관 대작들이나 그다음에 여기 조선에 살고 있는 제조 일본인들이나 거기에 기생해서 살아가는 친일파들이나 이런 인간들은 돈 많이 줘요. 돈이 아예 안 돌 수가 없죠. 네. 그런 사람들이 즐기는 어떤 문화들은 이때 말하는 어떤 근대 모던이라고 하는 거에 한국의 전통이 조금 이상하게 접목되어 있는 형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논문들에서도 좀 비판을 많이 해요. 그게 뭔가 궁중 음식의 흉내를 내고 싶고 근데 근대성은 또 담보하고 싶고 어설픈 코스 그러니까 그 끔찍한 혼종들이 막 만들어지는 때거든. 옆에는 노천탕이 있어요. 어. 약간 료한 느낌 료칸 내고 같은데. 싶었겠죠. 뒷날에는 네. 료한 느낌이 나가면서 옆에서 또 기생들이 춤추고 있고 그다음에 음악 부르고 있고 악단이 춤추고 있으면 나오는 음식은 처음에 코스로 딱 나올 때 사시미가 나왔다가 갑자기 신선로가 나오고 마지막에는 커피에 와인이 나오는 그러니까 근본 없는 것들이 횡행했구나. 섞이는 거예요. 그냥 당대 유행들이 막 섞이는 근데 거예요. 그런 시기가 필요하긴 하지. 필요하죠. 예. 그런데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좀 이상한 전통 같은 거 아니야?라고 보일 수 있는데 네. 사진만 놓고 보시잖아요. 엄청 화려하구나.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야. 개비쌌겠다 진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옆에 김 모락모락 나는 노천탕이 쫙 있고요. 한옥과 양옥이 적절히 섞여 있는 네. 이상한 그 식탁 앞에서 앞에는 악단이 노래 부르고 있고 사시미 한 점 먹은 다음에 신선로 뜬다. 뭔가 혼종적이지만 세련된 느낌이 날 때도 있어요. 저도 놀러 가고 근데 싶네요. 나름 그 안에서 또 주방장이 누구냐 이런 것도 있었겠다. 스타 셰프도 있었겠다. 스타 셰프 있죠. 이 주인들이 그 역할을 합니다. 이 주인들이. 그러면은 이 사람 안순아는 자기가 요리도 했어요? 아마 직접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직접 오너 셰프들이 있었구나 근데. 모르겠어요. 직접 했을지 안 했을지는 조금 헷갈리는데 왜냐면 이 사람이 궁중에서 맡았던 역할이 사실상 대령 숙주 역할을 하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네. 궁중 요리의 궁중 잔치상을 전담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직접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요리에 대한 지식은 풍부하게 갖고 있었겠구나. 근데 코스는 짜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거 세팅을 하는 거 이 사람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기획 자체를 이 사람이 했을 거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요리옥들을 만드는 거예요. 일단 주방장들이 만들어가지고 각종 그 장르의 음식들 만들어 놓으면 그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했겠지. 이렇게. 그렇죠. 안성재 분처럼 그러면서 딱 이렇게 받겠지. 딱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보고 이렇게 딱 싹 한 입 먹고 익힘 정도가 이분하지 않아서 만들면서 했겠지. 했겠지. 그런 거 한번 간은 하지 잘 않았어요. 받고. 가끔 그러면 외국 요리사도 초빙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 진짜 그런 분위기 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뭐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뭐 그런 종류의 뭔가가 있긴 그렇죠. 있었겠죠. 이벤트 같은데. 네.
이제 가격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가격은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가치였는지는 지금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듭니다. 네. 근데 이때 당시에 그 아까 TC라고 표현한 네. 테이블 차지. 네. 그거는 이제 저렴한 표현인 거고 어. 세 가지로 가격을 책정합니다. 네. 하나는 음식값, 음식값. 그 다음에 창무 소리값, 소리값. 악단값이죠. 아. 그 다음이 기생 화대라고 아. 해가지고 세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아. 그런데 요리값이 지금이랑 비슷하네. 근데 기생은 놀면 우리랑 계속 노나요? 딴 데 안 가고. 우리랑이라고 표현하면 그러니까 묶어둘 수 있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어, 오브리 값이랑 딱 그 아가씨 값이랑 술값이랑 따르거든요. 시간제로 지금 지급이 돼요. 그렇다고 하거든요. 말을 더듬은 줄 알고. 왜 더듬으시죠? 네.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남아 있거든요. 시간제로 지급된 기생의 화대는 처음 1시간은 1원 50점이고 다음 시간부터는 몇 시간이 지나든 시간당 1원 20점씩 계산이 됩니다. 굉장히 엄청 디테일해요. 디테일해. 시간제네. 시간이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고 연장 끊으면 주첩이 같네. 근데 이 대박은 뭐냐면 창무 소리값이 훨씬 비쌉니다. 1등 소리값, 그러니까 제일 높은 급 부른다? 1등은 20원입니다. 아까 그 1원. 기생 화대가 1원 50전인데 네. 창무 소리값은 20원이에요. 20 거의 뭐 10배 넘네. 훨씬 비쌉니다. 이게 아마도 이분들에 대한 대우가 달랐었던 거죠. 악단에 대한 대우. 네. 그런데 이때 1908년 기사로 노동 사무원급 되는 사람이 친구 4명과 5명이 먹은 요리값이 6환, 그러니까 6원이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4명 정도가 6환이었다는 거는 한 사람당 1원이 조금 넘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1원이 조금 넘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인지는 사실 알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요리값을 지불하지 못해가지고 옷을 뺏겼다. 그다음에 부친의 토지를 담보로 음식값을 탕진했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거든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땐 이 정도의 가격이 네. 굉장히 비싼 가격이었고 둘째는 절대로 음식만 먹는 경우는 없었다. 그럼 아가씨와의 이제 아가씨가 아니라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기생과예요. 기생은 엔터테이너라니까요. 엔터테이너. 표정이. 기생과 뭐라 그러죠? 자꾸 다른 단어로 하려니까 생각 안 나는 거 봐요. 아니 노래하시는 분들, 노래하시는 분들을 한 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디너쇼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습니다. 여러분 디너쇼예요. 성매매는 없었다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극장식 뭐 이렇게 샌드바. 그러니까 디너쇼에 디너쇼. 디너쇼. 여기서 창무 이렇게 하면 옆에서 기생분들이 춤추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음식도 먹고 끝나면 다 같이 목욕하고 다 같이 마무리되는. 목욕하고. 아니 팁도 좀 주고 뭐 이렇게. 남자들만 같이 목욕을 하고 요런 문화가 조선 요리옥의 이제 시작점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코스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고 비쌀 그렇죠. 수밖에 없는- 화려하죠. 네. 화려합니다. 보통 네. 뭐 접대할 때 접대하는 사람이 내면은 한 상 뭐 1억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네. 대충. 근데 요리집의 역사는 뭐 이렇게 길지 않다고 하지만 저희가 장난삼아 얘기했지만 기생집은 역사가 깊잖아요. 그렇죠. 김유신도 기생집 다니는 거에 막 빠져가지고 흥청망청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네. 거기서 요리도 팔지 않았나요? 요리도 팝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이게 방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주인인 메인이 무엇이냐? 그렇죠. 유흥업과 이 요리옥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경우로 출발해요. 이때도. 네. 그런데 이때부터는 19세기 때부터는 음식 문화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꽃피운 이후이기도 하고 음식에 대한 것이 명확히 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 그건 지금도 업종 등록을 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그지? 음식업이에요? 요리옥. 일반 음식점이랑 네. 그 요식업 일반 음식점 그럼요. 왜냐하면은 달라. 이때부터는 식품위생법 지금 이름이 식품위생법은 아니지만 식품과 관련된 위생과 관련된 법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근대가 되면. 그렇죠. 일반 음식과 유흥업식 그렇죠. 다르네. 근데 이때는 주는 명확히 요리다. 요리옥이다. 그리고 나갔었던 요리들도 대단히 화려하고 다소 지금의 관점에서는 혼종적이고 뭔가 좀 중간적일 수는 있지만 당대의 많은 그 요리옥들에서 만들던 요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품화되는 시기에 접어든 거는 분명하다. 네.
이제 큰 문화의 사실 변화죠. 그럼요. 이게 이렇게 돈 주고 요리를 사 먹는다. 네. 우리 집에 불러가지고 우리 집에서 한 요리를 대접하는 개념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지만 그렇죠. 그렇게 바깥에서 만나서 음식을 먹으면서 일 이야기를 나누고 뭐 여러 가지 뭐 담소를 나누고 이 뭐냐 친분 관계를 쌓는다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 그 큰 변화였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이게 사실 원래 이제 제가 원래 하려고 했었던 건 한국식 중화 요리의 역사. 네. 왜냐면 오늘은 이제 할 수 없었지만 네.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다음에 된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차이나타운. 중국집의 탄생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중국집이 사실상 한국의 외식 문화를 선도합니다. 방금 제가 쭉 설명드렸던 요리옥은요. 말씀드렸잖아요. 가사가 탕진된다. 그런 거고 진짜 우리네 서민들의 음식점의 역사는 이 이른바 그 지금으로 따지면 중화 요리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저 어릴 때만 해도 외식은 그냥 무조건 중화 요리였어요. 맞아요. 졸업식 날은 무조건 짜장면 먹는 거였고 네. 500원. 이게 500원이요? 우리 500원. 중화 요리집이 두 가지로 분파가 돼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화상. 지금도 여러분들 그 중국집 가면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중국집이랑 화교들이 하는 중국집은 다르죠. 그 뭐라 그러죠? 네. 그 간판? 간판이 달라요. 어. 간판에 화상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고개 있는 집이 전통이 있는 화교들이 운영하는 집이에요. 화상. 네. 그거로 꼭 기억하시고 가시면 되고 네. 하나의 흐름은 호떡집입니다. 호떡집이요? 호떡집과 중국집이 경쟁을 해요. 근데 결국은 중국집이 이긴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중국집이 한국 외식 문화를 이렇게 발전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다음에 한번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요리 주점의 탄생 이야기였고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요. 저희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역사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